하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거짓 하나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게 진실입니다. 25년 살면서 무섭다거나 공포스러운 감정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꼈던 적이 18살 때였습니다. 다들 장기매매 관련된 영화를 적어도 한 편씩은 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겪었던 일도 장기매매 사건에 연관된 일이고요.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 영화는 다 과장되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7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무섭기만 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기에 용기를 내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하고 학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며 노는 걸 즐겼기 때문에 배달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새벽에는 친구들이랑 놀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선선한 가을이 가고 12월 추운 겨울이 올 때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에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새벽 3시에 친구 2명을 만나 시내 근처로 이동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한 대였고 친구 2명을 동시에 태우기가 힘들어서 친구 1명을 먼저 시내 근처에 내려주고 다음 친구를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1명을 내려주고 다른 친구를 데리러 가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먼저 도착한 친구가 자기가 데려오겠다면서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겨울이라 너무 춥기도 했고 바람을 맞으면서까지 고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죠.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저는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보니 벌써 새벽 3시 30분. 시간이 빨리 간다 생각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군요. 너무 놀라 뒤돌면서 넘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웬 할머니가 서 있었죠. 손을 떨며 일어나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데 여기 목욕탕 몇 시에 문 여는지 좀 봐줘. 목욕탕 시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할머니가 아침 일찍 목욕탕을 다니시는구나 생각해서 목욕탕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목욕탕 입구는 건물 뒤편에 있어서 그쪽으로 걸어가던 중 작은 표지판이 보였죠. 그 표지판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오픈은 새벽 6시, 문 닫는 시간은 저녁 10시. 저는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할머니, 여기 목욕탕 6시에 문 연대요. 지금 시간이 3시 45분이니까 2시간 뒤에 집에서 다시 나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아무런 말도 없고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뚫어지게 보고서는 목욕탕 입구 쪽으로 가서 다시 확인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였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게. 저는 평소에 긴장을 하면 몸을 좀 많이 떠는 편입니다. 그날은 날씨도 춥고 해서 몸을 떠는 게 평소보다 심했죠. 그렇게 몸을 떨면서도
할머니께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시면 목욕탕 문 여는 시간이 6시래요. 6시에 다시 오시면 돼요. 못 들으실까봐 나름대로 천천히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또 반응이 없었죠. 할머니는 집요하게 목욕탕 입구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달라고 반복을 하며 이야기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목욕탕 입구 쪽으로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요하게 이야기하던 할머니는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내가 부산에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요 김해촌 동네 와서 실패한 건 네가 처음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목욕탕 입구가 있는 건물 뒤편에서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저를 향해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그렇게 전속력으로 시내 쪽으로 뛰다가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더니 야, 빨리 타.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그리고 뒤를 쳐다봤는데 오토바이 타는 걸 봤을까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에 도착을 했고, 정신을 차리고 오토바이를 봤더니 그 오토바이는 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친구를 데리러 간 그 친구였고요. 아직까지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로 죽을 뻔했어.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 친구는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저를 놀래켜주고자 새길로 오고 있었고, 멀리서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할머니랑 대화하는 것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친구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답니다. 목욕탕 건물 뒤편에는 가로등도 없고 심지어 CCTV도 없다는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건물 뒤편에 후레쉬가 여러 번 깜빡거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 2명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6명에서 7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도망치는 걸 보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왔던 것이었죠. 그 친구와 같이 있던 친구는 미친 듯이 뛰어 시내 방향으로 먼저 갔다고 합니다. 만약 조금만 더 시간이 늦었더라면 아마 잡혔을 것입니다. 뒤에 차량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일을 겪고 난 뒤 저희 3명은 지금까지 새벽 늦게는 밖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데, 저희 3명은 죽어도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멍청한 거 아니냐, 왜 신고 안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를 찾아낼 수 있다는 무서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제일 무서웠던 건 그 할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는 그 말.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기억에서 평생 지우지 못할 경험이며
17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 그 악취 때문에 가끔 밥을 먹다 헛구역질을 하곤 합니다. 사연을 보내면 좀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17년) 전 군대를 막 전역하고 대학 복학 전까지 호프집에서 일을 하던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전남 순천에 위치하는 대단지 아파트 상가 1층에 자리한 호프집으로 집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죠. 그다지 큰 술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테이블이 12개는 되었으니까요. 적지 않은 규모의 동네 장사를 하는 집이다 보니 때때로 얼굴이 사가 보이는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들고 술을 먹으러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주 앳돼 보이는, 절대 성인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무리가 술을 먹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저 신분증 검사 좀 할게요. 신분증을 받아들고 유심히 들여다보았죠. 그런데 주민번호 앞자리 88을 교묘히 커터칼로 긁어내 86으로 만든 것을 알아차렸고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리들은 욕을 섞어가며 짜증난다는 듯이 가게 문 밖으로 사라지더군요. 그 후 1시간 정도 지났을까? 가게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누굴 잡아가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라 사장님과 저는 가게 밖에 나와 무슨 일인지 보고 있었는데 아까 그 무리들이 경찰차에 줄줄이 타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 가게 바로 옆에 있던 다른 호프집 알바가 나와 발을 동동 구르길래 잠깐 이야기하자며 끌고 와 물어보니 그 내용들은 이랬습니다. 이 간도 큰 녀석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실 수 있게, 사장님은 옆 가게 형님이 요즘 아버님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데다 어머니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시다던데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여전히 옆 호프집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검게 썬팅된 유리문 위에 너무나도 잘 보이게 하얀 영업정지 공문만 슬슬 노랗게 바래지고 있었죠. 날이 더워져 손님들도 많아지고 에어컨 없는 주방에 앉아 펄펄 끓는 기름 옆에서 양파 까는 것도 힘들어질 때였습니다. 저기요. 소리에 주방에서 나와 카운터 쪽으로 나가보니 사장님은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고 검은 반팔티에 베이지색 모자를 눌러쓴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여기 사장님 어디 계세요? 혹시 옆에 호프집 사장님 최근에 본 적 있어요? 라며 거의 사정하듯이 울먹이더군요. 몇 주 전에 뵌 것이 마지막이다 라는 대답을 해드리고 우선 앉아서 물이라도 한잔 하시라고 사장님 이제 곧 올 거라고 말씀드리며 카운터 쪽 싱크대에서 아주머니를 계속 힐끗거리고 있자 사장님이 들어와 아주머니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형수님 웬일이십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일주일 전에 나가서 핸드폰도 꺼져 있고 연락이 안 되고 내가 하다못해 시아버지 무덤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아무데도 없어요. 울먹이던 아주머니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엉엉 우는 아주머니를 계속 쳐다보기가 민망해져서 슬그머니 주방에 들어가 일하는 척이나 하고 있었죠. 형님 혹시 지금 가게에 계신 거 아닙니까? 하는 사장님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게엔 혹시 들려보셨어요, 형수님? 아니요. 가게 열지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오신 김에 한번 들려보시죠. 라는 대화가 오고 가더니 두 사람 모두 가게를 나가는 듯 했습니다. 쪄 죽을 것 같은 주방에서 나와 카운터에서 빈둥대려던 차에 아주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황급하게 가게로 뛰쳐 들어오시더군요. 가게 문이 열리자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역겨운 냄새가 나더군요. 하수구 냄새와 시장 뒷골목 생선들이 썩어가는 냄새?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냄새였을 걸로 기억해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를 느끼면서 뭐요?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500잔의 수돗물을 잔뜩 따라 나가면서 경찰이랑 119 불러, 빨리 하고 다시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나서 옆 가게로 가봤죠. 가게 밖을 지나던 사람들이 뭐야, 사람이 죽은 거야? 하는 소리에 가게 안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때 그 기억은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을 태어나서 처음 본 이유기도 할 것이며 그 모습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악취는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눈으로 본 건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겠지만 냄새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거든요.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여 구급차가 아주머니를 먼저 실어가고 사장님은 경찰과 함께 가고 그날 저녁 장사는 거의 못하는 상태로 문을 닫았죠. 다음날 주방 이모와 둘이서 가게를 열어두고 있었는데 밤 11시쯤 사장님이 가게로 돌아오셨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사장님에게 묻고 싶었지만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온 사장님에게 묻기가 좀 그랬습니다. 사장님은 가게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30분이 지나자 이야기하시더군요. 오늘은 가게 일찍 닫고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 손님들을 거의 반강제로 내보내고 뭔가를 느낀 주방 이모가 안주를 내오시며 세 사람이 둘러 앉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따라준 술잔을 연속으로 들이키더니 옆 가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형님이 최근 아버지 상도 당하고 어머님도 위중하시고 그래서 요즘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었나 보더라. 가게를 열 때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 사채도 쓴 모양이고 형수님이 집에 걸어둔 형님 옷 주머니에서 이혼 서류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형님 찾아다니기 시작하셨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서가 한 장 발견이 되었는데 보험금으로 빚을 갚아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한참을 이야기하며 소주 2병을 마신 사장님은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손님이 저기요 하고 부르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네 잠시만요 하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생기게 된 것. 누가 봐도 미성년자인 애들이 호프집 문을 열려고 하면 잠긴 것처럼 몇 번 덜컹덜컹 하는 소리를 내게 된 것. 그리고 깊은 새벽 테이블 정리를 마치고 가게를 나가기 전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옆집 사장님의 모습이 보이게 된 것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깜짝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기에 속으로 생각했죠. 사장님 가게는 여기가 아니에요. 일을 그만두고 대학교에 복학 후 호프집 사장님에게 인사라도 하려고 오랜만에 들른 가게는 이미 빈 상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7개월 전쯤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
트라우마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이 일을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데가 없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는 2021년 3월 3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있는 주부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바람에 LH 주택공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대전 도마동에 위치하는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15만 원이었고 생각보다 집도 깔끔했고 급하게 이사를 해야 했기에 저희 가족에게는 고민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시세도 다른 집보다 저렴하게 나온 탓에 더더욱 만족을 하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들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일주일이 되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들이 집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새로 들어올 가구들을 주문하고 배치할 장소를 찾기 위해 집안 구조를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가 문을 발로 차듯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환해진 방을 보았는데 믿을 수가 없었죠. 그 모습은 도배지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억지로 찢은 것 같이.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그날 밤은 불이라는 불은 다 켜고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나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목이 말라 잠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안방에서 할머니로 보이는 형체의 무언가가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바로 외쳤죠. 누구세요? 그 형체는 재빠르게 베란다 쪽으로 움직이더니 사라지더군요. 이때까지는 몰랐죠. 우리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줄은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새벽에 눈을 뜨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일어나봐. 저기 창가에 누가 있어. 봐봐. 저는 아이의 말을 듣고 창가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이 집 구조상 창가 쪽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 형체가 서 있는 것이었죠.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집으로 나와 차에서 아이를 재웠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날 오후부터 아이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아이는 아프다고 칭얼대고 정말 힘든 순간이었죠. 아이의 증세는 점점 심해졌고 저는 출근도 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친정집에 잠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이는 신기하게도 언제 아팠냐는 듯 잘 놀고 잘 먹고 지내더군요. 그때 드는 생각이 집이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친정집에 맡기고 혼자 집으로 오게 되었죠.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안 가구 위치가 제멋대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당장 나가고 싶었지만 차에서 계속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늦은 시간이라 그날 밤만 버티자는 식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넘어가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선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방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불 꺼진 방에서요.
너무 무서워서 몸을 떨면서 불을 켰고 천천히 소리가 나는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전기 코드가 빠져있는 오디오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채널을 돌린 것 마냥 라디오 잡음이 나오더니 갑자기 동료가 나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무서우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해지더군요. 동료 음악이 한참 나오다 갑자기 테이프가 늘어진 소리 마냥 동료 음악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라디오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더군요.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 이 말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정신을 차리고 차키와 휴대폰만 챙겨 미친 듯 그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고 날이 밝자마자 부동산에 전화를 하여 집이 이상하다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통화 중 느낀 건데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종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잘 아는 스님에게 찾아가 저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되었죠. 저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이 거기는 사람이 죽은 집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곧장 그 주변을 수소문하게 되었고 알게 된 사실은 예전 건물주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군요. 그 이상 자세한 건 알아내지 못했고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빌라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캐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꼭 알아야겠다며 사정을 이야기하니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서늘하더군요. 그때서야 이 빌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안방에서 할머니가 살해당했고 작은 방에서는 엄마가, 거실에서는 아이가 살해당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집이라는 겁니다. 곧바로 그 집에서 짐을 빼고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 돋고 무서운 경험입니다. 새벽 2시만 되면 시작되는 벽지가 찢어지는 소리, TV 화면에 비친 쪼그려 앉아있는 사람의 형체, 그리고 작은 방에 생겼던 핏자국, 내 머리는 짧은데 엄청난 긴 머리카락이 수없이 떨어져 있었고 중개업자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그 집. 현재는 이사를 하고 잘 살고 있지만 가끔 새벽만 되면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 문제의 빌라는 대전 도마동에 현재도 그 위치에 존재합니다. 나는 살면서 처음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질 뻔한 사건이 있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직접 겪은 실화이며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되면 꼭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때는 작년 6월, 점점 날씨가 더워지려고 하는 초여름날, 나는 회사 업무차 지방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그날은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모텔에서 숙박을 하고 일주일간 부산에 머물며 일을 했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한 뒤
미리 예약한 서울행 KTX를 타기 위해 늦은 밤 택시를 타게 되었다. 부산역으로 가주세요. 피곤한 몸을 반쯤 눕히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잠에 들었다.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잠에 골아 떨어졌다. 5분에서 10분 정도 잠이 들었을까? 진작 도착했어야 하는 거리인데 택시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호의에 마음이 안정됐다. 그러나 평소에 원체 단 음식을 멀리했던 터라 바로 먹지는 않고 가방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던 중 시계를 바라보니 택시를 탄 지 벌써 20분이나 지나 있었다.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정신을 차린 나는 택시 기사에게 물었다. 기사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죠? 택시 기사는 덤덤한 말투로 거의 다 왔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밖을 아무리 둘러봐도 부산역은 보이지 않았고 흔하디 흔한 건물 간판도 없었다. 나는 확실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택시 기사가 요금을 더 받기 위해 빙빙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났고 택시 기사에게 따지듯이 이야기했다. 아니, 아저씨, 택시 승차 지점에서 부산역까지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20분이 넘게 걸리는 게 말이 돼요? 당장 세워주세요. 똥 밟은 셈 치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순간 택시가 급정차했다. 그리고 택시 기사가 차분한 어조로 말을 했다. 손님, 차량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요금은 안 받을 테니까 저기 옆에 있는 택시로 좀 갈아타세요. 이에 나는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되물었지만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사실상 택시 환승은 반강제였다. KTX 열차 시간이 다가와 점점 초조해진 나는 시간이 지체돼 불쾌했지만 택시 기사의 점잖은 태도에 크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인근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로 군말 없이 옮겨 탔다. 이때까지 나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차된 택시로 갈아탄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갈아탄 택시를 탄 지 불과 5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택시 기사가 길이 막힌다며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전 택시에서 건네받은 사탕과 유사한 또 다른 사탕을 환승한 택시에서도 받았지만 먹지 않고 손에 쥐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얼마 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떠돌던 택시 괴담이 떠올랐다. 그 괴담의 내용은 택시 납치 후 장기 매매까지 이어진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자 했던 것. 게다가 나는 태권도 사단의 합기도 일단 육상과 수영으로 다져진 만능 체육인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해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때 내가 처한 실제 상황을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기록했다. 나 부산역 가려고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가 사탕을 줬어. 그러고는 옆 택시로 갈아타래. 갈아탔더니 똑같은 사탕을 또 받았어. 그러더니 자꾸 엉뚱한 곳으로 돌아간다? 전기 팔리는 건가? 나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작성한 글이었지만 친구들은 이 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친구들 반응 대부분은
장기 탈탈 털려라. 네가 싱싱해 보였나 봐. 그런 내용이었다. 물론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사탕 먹지 말고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말이다. 그렇게 초조한 마음을 다스리던 중 갑자기 택시 기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전화를 받은 택시 기사는 아니? 그러니까 맞아. 단답형의 대답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뭔가 다급해 보이기도 했다. 나는 앞서 받은 사탕과 지금 쥐고 있는 사탕이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먹으면 잠드는 미끼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나의 추측이지만 처음에 탔던 택시 기사와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였고, 내가 사탕을 먹지 않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의 통화였다. 택시의 수상한 움직임을 의심했고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을 곰곰이 했다. 그러나 달리고 있는 택시에서 내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차가 서서히 서행할 때 문을 열고자 했다. 문이 잠겨 있었다. 이내 옆으로는 여러 대의 택시가 따라 붙으면서 택시를 감쌌다. 그리고 기사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이 와중에도 택시 기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주변을 빙빙 돌기만 했다. 나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대로 있다간 서울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난 있는 힘껏 소리쳤다. 아저씨, 내려주세요. 택시 기사는 말이 없었다. 다시 한번 나는 언성을 높이며 급히 세워달라고 외쳤지만 택시 기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순간 이성을 잃었고 택시 내부에서 온 힘을 다해 문을 걷어찼다. 저항이 거셌던 탓일까? 택시 기사는 급정거했고 이내 택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택시를 등진 채 앞으로 전력 질주했다. 1분 정도 달렸을까? 따라붙던 택시들은 시야에서 멀어졌고 나는 금세 지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흥분이 가셨고 가로등 불빛 아래 덩그러니 남게 됐다. 신고할 틈도 없이 택시 괴담을 온몸으로 느낀 채 뒤늦게 부산역에 도착했다. 그 후로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택시를 타지 않는다. 만약 그때 탈출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던 일이다. 만약 택시 기사가 준 그 사탕을 먹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으스스한 온기와 더불어 요원이 남는 이야기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연을 보냅니다. 때는 전역을 하고 부동산 분양업을 할 때였습니다. 23인가 아마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부동산 분양업의 특성상 분양이 100% 완료되어 끝나거나 일이 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팀원들이 판단하면 서울, 경기, 부산 할 것 없이 분양 일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옮겨 다니던 도중 사건은 경기도 양주에서 일어나게 되죠. 전에 하던 곳에 분양 일이 잘 되지 않아 모두 어디로 이동할까 망설이다 양주가 뜨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받은 팀장형이 양주로 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팀원들 중 몇몇은 그만두었고 팀장 민수형과
진태영, 그리고 지수 누나 3명이 남게 되었죠. 그렇게 형 둘과 누나 1명, 저 포함 4명이서 양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양주에 위치한 롯데리아 맞은편 컨테이너였고 그 옆에 리치마트라는 대형마트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숙소는 영웅장이라는 여관이었습니다. 그전 일터에서 제대로 된 정상과 수입을 받지 못하고 넘어온 장소라 숙소라도 싼 곳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팔다 결국 여기로 온 거죠. 분양의 특성상 아파트나 빌라의 분양일이면 분양하는 건물 공실에서 숙소 생활을 하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방을 따로 잡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아무튼 민수 형이 여관으로 들어가서 한 달 숙박하는 금액을 여관 주인과 조정한 후에 각자 숙소를 배정받았습니다. 저와 진태형은 202호, 그리고 누나와 민수 타는 생각과 함께 왠지 무서운 기분이 들어 대충 인사만 드린 기억이 나네요. 계단을 올라오자 바닥에는 온통 카펫이 깔린 옛날식 여관이 눈에 띄었고 한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도의 불이 어둡게 꺼져 있었습니다. 배정받은 202호 방은 입구문이 나무로 되어 있고 문을 열면 신발장, 그리고 왼편에 허름한 화장실, 또다시 나무 문을 열면 방이 있는 구조의 옛날식 여관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방을 쓰게 된 진태형과 짐을 풀고 있었는데 TV 및 장판에 뭔가 갈색 얼룩이 굉장히 크게 지워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방 온도가 너무 뜨거워 그을린 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그을린 자국은 시골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절대로 그을린 자국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죠. 이게 뭐지? 하면서 짐을 풀고 있을 때 옆방에 계시던 민수 형이 저희 방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막내야, 짐 다 풀었냐? 예. 근데 이거 바닥에 이거 뭐예요? 라고 묻는 저희 물음에 사람 피 같은데? 누가 뒤졌나 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웃어 넘기기는 했지만 왠지 식은땀이 내어보니 입김이 났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샤워를 마치고 바닥에 이불을 깐 다음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들락말락 그렇게 한 10여 분 흘렀을까요? 멀리서 툭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물이 떨어지나 아니면 젖은 샤워 타월에서 물이 떨어지나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소리가 가까워지더군요. 이게 어떤 소리인지 표현하긴 애매하지만 혹시 방바닥이나 책상을 손톱으로 두드리며 리듬 타는 소리 아시나요? 아마도 그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바닥에 깐 이불 바로 옆 장판을 누군가가 손톱 여러 개로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리더군요. 소리 지를 겨를도 없이 눈을 뜨고 바로 옆 진태형을 보니 바들바들 떨고 계시더군요. 그리고선 저에게 바로 옆방으로 뛰자고 하셨고 팬티 바람으로 저희 둘은 옆 숙소로 뛰어갔습니다. 민수 형과 지수 누나가 일어나 앉아 계시더군요. 너네 왜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냐? 민수 형이 물어보셨고 저희는 방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형은 이상하다 하시며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민수 형과 누나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민수 형이 가위에 눌리셨답니다. 눈을 뜨고 발밑에 위치한 TV 위 창문을 바라보셨는데 사람 손목이 창문을 긁고 있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점차 손목이 희미해졌고 민수 형이 안심하던 순간 머리맡에 나무 문에서 손톱으로 나무 문을 긁으며 휘젓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화들짝 깨어났을 때 지수 누나가 먼저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민수 형이 지수 누나에게 안 자고 뭐하냐고 물어봤고 그때 누나가 섬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는 잠이 들었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롯데리아 앞에 위치하는 사무실에 가기 전에는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저희 넷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한 치 앞도 가물가물할 만큼 안 보였다고 합니다. 차도 하나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고요한 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신호가 바뀌고 길을 건너는데 반대편에서 키가 엄청 크고 보라색 페도라를 쓴 여자가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저기요? 하고 누나를 불렀답니다. 누나가 대답을 하자 혹시 제 손목들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고 못 봤다는 누나의 말에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끝에 다 달았을 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팔이 없는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고 그대로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일어나 보니 너무 섬뜩하고 민수 형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길래 흔들어 깨운 후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도중 저희가 온 거죠. 다음날 민수 형이 제안으로 저희는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방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뭔가 후두두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보니 피로 보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는 뒤로 나자빠졌고 다시 보니 그냥 물이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물이 떨어진 곳을 찾아봤는데 천장은 바싹 다 마른 일반 천장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숙소를 옮기고 희한하게 저희 넷은 돌아가면서 심한 잔병을 앓았습니다. 저는 그때 위염과 장염이 갑자기 찾아와서 입원을 했고 각자 다 돌아가면서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관은 조선족들이 월숙하는 곳이었더군요. 어쩐지 맞은편 방에서 조선족 말투로 떠들고 집어 던지고 싸우고 그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영웅장 요관을 치니까 주소는 나오는데 현재는 다른 모텔로 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하더군요. 그치만 외관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본 게 도대체 뭔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겪었던 무서운 경험이라고는 가위 눌림과 집으로 가던 중 이상한 아저씨가 쫓아온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가 있어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야자 시간 1교시를 끝내고 잠깐 쉬는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붙어있는 사립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경미라고 부르겠습니다. 경미에겐 같은 재단의 중학교를 다니는 여동생이 있었죠. 경미는 그 당시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그러니까 반에서 하나씩 있는 전형적인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아무도 그 친구를 불편해하지 않았고 가끔 좀 특이한 행동을 보이면 또 저러네 하는 재미있는 친구였죠. 성격도 무척 털털했는데 원래도 헤어스타일이 쇼컷이었는데 여름이라 덥다며 개성 있는 짧은 머리를 간절하게 외치던 친구였죠. 물론 학교에서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하고 등교했다간 남녀 불문하고 학생과로 넘어가기 딱 좋아서 거기까지만 하라고 말리기도 했죠. 대충 경미에 대한 얘긴 여기까지 하고, 제가 듣기로는 여동생도 성격이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여학생 둘이서 아무리 귀갓길이었다고 해도
밤 12시에 걸어서 귀가할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요즘만큼은 아니지만 그때도 사건 사고가 많아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직진으로 걸어가면 시장이 나오고 시장에서 옆길로 꺾으면 흔히 지방에서 말하는 시내가 나옵니다. 학교 버스 정장 근처에 정차하는 버스는 몇 대 안 되었지만 시내로 가면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은 모의고사가 끝나는 날 또는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엔 버스를 타러 시내까지 걸어가곤 했습니다. 걸어가봐야 불과 10분에서 15분 정도였으니까요. 경미와 동생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저녁 늦게까지 있었고 시간이 너무 늦어져 부랴부랴 집으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택시가 안 잡혀서 시내까지 나왔던 건데 그게 시장 앞까지 이어졌고 이 친구들 집은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온 김에 그냥 마저 걸어가자 하는 심산으로 둘이 두런두런 대화를 하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시장을 지나 시내를 지나쳐 가는데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서 그런지 불이 켜진 가게도 드물었고 그날따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시내가 밤 10시만 돼도 대부분의 가게가 마감을 하기 때문에 간판불이 꺼져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어쨌든 경미와 동생은 컴컴하다, 조용하다, 뭐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하며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경미와 동생이 걸어오던 길 쪽에서 시내버스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버스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경미는 무의식 중에 지나가는 버스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때 봤던 버스 안은 모든 조명이란 조명은 다 켜놓은 것처럼 환했다고 합니다. 주변이 깜깜해서 더 환하게 보인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더 시선이 갔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지역 시내버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 시내버스는 앞문만 있고 앞으로 타고 앞으로 내리는 식입니다. 뒤에서 경민의 일행을 앞질러 가는 버스라서 운전석 쪽 자리부터 눈여겨봤는데 운전석 쪽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지? 하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딱 거기까지라 걸어가는 걸음을 멈추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맨 뒷좌석에서 누가 엄청난 속도로 앞좌석을 향해 뛰어갔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밝은 버스 안이라서 밖에서는 더욱더 잘 보였다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 사람 뭐지? 하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버스가 지나가면 또 시끄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버스 앞머리가 경민의 쪽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그 순간 뒷좌석에서 앞으로 달려오던 사람이 버스 앞문을 향해 뛰어가 앞문 유리에 서서 유리문에 온몸을 바싹 붙이고 경미 일행을 주시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경미도 놀란 나머지 걸음을 멈추고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는 계속 달려 이제 경미 일행을 지나쳐 가는데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사람의 눈동자가 경미 일행을 향했다고 합니다. 경미는 그대로 얼어붙어 그 자리에 있고 동생은 혼자 걸어가다가 뭔가 이상했는지 뒤늦게 자기 언니를 돌아보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경미는 시야에서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언니, 뭐해? 아니야. 빨리 집에 가자고 계속 얘기하던 동생도 언니 표정이 풀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걸 보더니 조용히 말 한마디를 하더군요. 그 후로 경미는 사색이 되어 동생과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에 귀가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했던 그 한마디는 혹시 언니도 봤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경미는 나 혼자만 봤다면 그날 컨디션 문제로 치부하고 넘겼을 텐데 동생까지 봤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때 그 버스 안의 사람은 도대체 뭘까? 하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와 진짜 무서워 소름 돋아 하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조용히 듣고만 있더니 한마디 던지더군요. 야, 근데 우리 시내버스 아무리 늦어도 11시엔 막차 끝나지 않냐? 그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즐겁게 들을 수가 없게 되었고 야자 2교시가 시작하면서 무서운 이야기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봤던 그 버스는 무엇이며 앞문 유리에 서서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던 그 남자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